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인요양 365TV입니다. 오늘은 생활지원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생활지원사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죠? 사실 제가 2019년도 이제 12월 달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가 이제 관장으로 있으면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이제 계획을 세웠고, 그리고 이제 생활지원사도 직접 면접 보고 채용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생활지원사에 대해 좀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제 제 채널에서는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생활지원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여기저기 여타 유튜브에서 너무 많이 다루다 보니까 제가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에 와서 왜 생활지원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냐면, 바로 지금 시기가 생활지원사를 가장 많이 뽑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제 방문요양 쪽 일을 하시다가 여러 조건과 상황이 맞지 않아서 그만두고 싶다라든가, 또 뭐 다른 괜찮은 직종이 없나,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좀 다뤄볼까 합니다. 우선 여러분들 워크넷 아시죠? 워크넷에 생활지원사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해보면 생활지원사를 뽑는다는 것이 여기저기서 지금 이제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뭐 D-Day 59일, 뭐 12일, 그리고 9일 이처럼 좀 다양하긴 합니다만, 생활지원사를 뽑는 시기가 언제냐? 10월 중순부터 11월 달, 그러니까 11월 달이 이제 피크고요. 12월 초까지 가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생활지원사가 1년 계약직입니다.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12월 달까지로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11월 달, 12월 달 이때 이제 집중적으로 뽑게 되겠죠. 물론 기존에 생활지원사를 하셨던 분들이 유리한 측면이 있긴 합니다. 경험이 많으니까. 그런데 꼭 그런 것만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생활지원사를 뽑을 때 일부러 경험이 많은 분들을 안 뽑았어요. 물론 이제 뭐 기관장마다 다 뭐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뭐랄까 그 생활지원사로, 과거에는 생활지원사가 아니라 독거노인 생활관리사였습니다. 이름이 바뀌었죠. 독거노인 생활관리사에서 지금은 생활지원사로 바뀌었어요. 과거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를 하셨던 분들이 그냥 제 짧은 생각에 좀 뭐랄까 요령을 좀 피우지 않을까, 이런 걱정에 오히려 좀 배제를 했어요. 근데 이제 기관장마다 생각이 다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굳이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기존의 생활지원사를 해왔다 손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니다. 다른 말로 생활지원사 경험이 없다 손치더라도 불리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라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사는 뭐냐면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인 돌봄 사업의 수행 인력입니다. 수행 인력. 전문성을 가지고 노인 돌봄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인력이다. 사실 생활지원사는 요양보호사랑 비교가 되는데, 생활지원사는 업무 강도가 낮아요. 요양보호사에 비해서.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사실상 요양보호사의 업무 강도의 거의 5분의 1? 그 정도도 안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좀 경쟁이 치열한 편입니다. 일단은 하는 일은 뭐냐? 어르신 돌봄입니다. 어르신 돌봄. 그렇지만 이 돌봄 서비스도 아주 뭐랄까 업무 강도가 세지는 않고, 뭐 안부 확인이라든가 뭐 전화로도 업무를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런 이점이 있어요. 그리고
장점이 뭐냐면 월화수목금 이렇게 일하고 주말 쉬고 하루에 5시간만 일을 합니다. 하루에 5시간만. 그 근무 시간이 짧아요. 그렇다면 우선 이제 그렇고요. 또 1년 계약직입니다. 1년 계약직이라는 것은 조금 불리하게 작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방문 요양보호사분들이 1년 계약직이잖아요. 그것과 비교하면 별 차이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0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복귀 시작한다. 그런 이제 그 급여, 임금이 어느 정도인지 보겠습니다. 보시면 생활지원사는 2021년도에는 113만 7천 원이었어요. 그러다가 2022년 올해는 119만 4천 원입니다. 조금 올랐어요. 그렇다면 2023년도에는 오르겠죠. 아마도 뭐 120만 원은 넘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하루에 5시간 근무를 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죠. 뭐 쉽게 예상하기로는 최저임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방문 요양도 최저임금 뭐 그렇게 본다면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방문 요양을 하시는 분들 중에 대상 어르신 3시간 이렇게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들에 비하면 월급이 당연히 세죠. 그리고 이제 3시간 어르신에게 제공하고 또 오후에 또 2시간 또 제공하고 아마 그 정도면 지금 생활지원사의 임금이랑 거의 비슷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즉 말해서 근무 시간으로 따지면은 별반 차이가 없어요. 방문 요양보호사들과. 그러다 보니까 월급도 비슷해요. 그런데 장점은 뭐냐? 업무 강도가 아주 낮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분들이 상당히 좀 힘에 붙이는 일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에 비하면 업무 강도 아주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같이 일하는 그 인력이 있는데 전담사회복지사라고 있습니다. 자, 전담사회복지사.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전담사회복지사가 생활지원사의 업무를 지원해줘요. 도와줍니다. 그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될 때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진행하라고 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전담사회복지사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물론 이제 이 임금에서 사회보험료는 별도입니다. 뭐 그건 이제 그 어떤 직종이라도 마찬가지죠. 하는 일은 뭐냐? 보시면은 첫 번째가 안전지원입니다. 이게 뭐냐면 어르신들한테 전화를 해요. 쉽게 말해서 안전 확인입니다. 특별히 뭐 문제가 없으신지, 몸이 아픈 데는 없는지, 위급 상황은 아닌지.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방문할 수도 있고요. 또는 전화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2020년도, 그러니까 재작년부터 시작됐어요. 그때는 한창 코로나 시국이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방문도 못했어요. 전화로 일을 다 했어요. 전화로. 그래도 월급은 다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전화도 하고, 뭐 경우에 따라서 이제 방문도 하고, 뭐 그렇게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생활 안전 점검. 그러니까 방문을 했을 때 그 어르신 가정의 상황을 쭉 보고서 혹시나 위험한 요소는 없는지 또는 이제 뭐 너무 그 비위생적인 환경인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또 이제 필요하면은 이제 필요한 정보, 어르신들이 정보에 좀 약하니까 그런 정보도 제공해주고 또는 말벌 서비스도 해주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가사 서비스가 아니에요. 안전지원은. 두 번째, 사회참여. 이거는 이제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뭐 자주모임. 그러나 이 서비스는 생활지원사 단독으로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전담사회복지사가 프로그램을 짜요. 그래서 생활지원사가 모시는 어르신들을 한 곳에 모아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대로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생활지원사는 사실 뭐 그렇게 관여하는 부분이 많지 않죠. 생활교육, 이건 뭐냐? 어르신들이 이제 나이가 드시면 여기저기 아프시고 또 이제 뭐랄까 이제 세상 돌아가는 이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건강,
또는 위생, 예, 기타 등등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시고 또 교육도 하는 겁니다. 뭐 교육을 뭐 엄청나게 시키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자녀가 자기 부모님한테, 연로하신 부모님한테 엄마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하는 거야, 뭐 핸드폰 사용 방법도 알려주고, 예? 또 뭐 가스를 사용할 때 위험 요소 이런 것들도 뭐 점검해주고 기타 등등 이렇게 알려주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렇게 보면 이 생활관리사는 그 자녀의 역할을 대신하는 측면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상생활 지원, 여기 보시면 이제 가사 지원이 있죠. 근데 이것은요 모든 대상 어르신들에게 다는 게 아니에요.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 한 명의 생활관리사가 보통은 14명 전후로, 예, 어르신을 돌봅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한두 명 정도 좀 중점 대상이 있어요. 뭐랄까 좀 상태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 거동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 그런 분들에 한해서 가사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요양보호사처럼 뭐 본격적인 그런 가사 업무가 아니라 뭐 대략적으로 이제 뭐 이렇게 집안을 대충 청소해 준다든지 아니면 뭐 간단한 뭐 반찬 정도 해주는 거 뭐 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요양보호사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이제 연계 서비스는 뭐냐?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그 기관이 있을 겁니다. 소속 기관에서 후원금을 받았다거나, 후원금보다는 후원품이 많을 겁니다. 후원품. 이제 받은 게 있으면 그것을 자기가 돌보고 있는 어르신들한테 그냥 전해주는 거 하면 됩니다. 별거 아니죠. 예, 여기저기서 이제 뭐 후원품이 들어오면 그걸 어르신들한테 그냥 전해주면 돼요. 이게 연계 서비스입니다. 예. 생활지원사 보고, 예, 무엇이냐, 뭐 후원품을, 뭐 후원을 뭐 받아와라, 뭐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아까도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중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대상 어르신을 구분해 놓고 있어요. 중점 돌봄, 그리고 이제 일반 돌봄. 뭐냐면 중점 돌봄은 뭔가 좀 그 신체적으로 기능이 저하된 분들, 그러니까 일상생활하기 조금 어려우신 분들입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은 장기 요양 등급은 못 받으신 분들이에요. 장기 요양 등급에서 탈락하신 분들, 아슬아슬하게 탈락하신 분들, 등급 외 1등급, 2등급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무튼 장기 요양 등급은 못 받았어요. 그렇다면 아주 심각하게, 예, 몸 상태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는 거동이 돼요. 그렇지만 불편하시죠. 예, 몸이 여기저기 아프시니까. 이제 그런 분들, 이런 분들을 중점 돌봄 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들한테는 어느 정도의 가사 서비스가 필요하다라고 보셨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일반 돌봄군, 이분들은 사실 그렇게, 예, 뭐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그런 분들 아니에요. 흔히 우리가 동네에서 만나기 쉬운 어르신들, 뭐 80 넘으시면 되게 뭐 여기저기 아프시고 불편하시죠. 예, 이런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 돌봄, 중점 돌봄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데, 이 중점 돌봄 이분들은 한 달에 40시간 미만으로 서비스를 합니다. 근데 40시간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서비스하는 그 기관들 보면은 일주일에 2번 정도 방문합니다. 일주일에 2번. 그리고 한번 방문할 때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이 정도 서비스하고 그냥 나오시더라고요. 예, 보통 이렇습니다. 그리고 일반은 어떻게 하느냐? 일반은 한 달에 16시간이 채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한 주에 한 번 정도 방문합니다. 방문해서 약 20분, 30분, 길면 30분 이 정도 있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뭐 말벗도 해주고, 예, 또는 이제 뭐 상담도 해주고, 또 이것저것 뭐 정보도 알려주고, 생활교육도 시켜주고, 또 가끔 이제 필요하면 무슨 뭐 프로그램, 예, 프로그램에서 별거 아니고요. 아마 방문 요양 하셨던 분들은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뭐 종이접기라든가 뭐 간단한 뭐, 예, 그 뭡니까, 이 손가락 그걸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프로그램, 예, 사소하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기준이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한 달 40분, 한 달 16시간 이렇게까지는 하지는 않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서비스 제공 빈도가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이런 것들은요, 사실 그 전담사회복지사가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주고 이렇게 저렇게 하세요. 그러면 생활지원사는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됩니다. 안전지원은 뭐 어렵지 않죠. 한 주에 2번 정도 방문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전화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10분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관계 향상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그 전담사회복지사가 세워진 프로그램에 맞춰서 진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신건강도 마찬가지. 근데 여기서 보시면 가사 지원이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중점 돌봄 대상자만 해당된다. 그러니까 생활지원사가 보통은 14명, 조금 많으면 16명, 이제 이분들을 돌보는데 그 중에서 중점 돌봄은 1명 또는 2명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에 한해서 가사 지원, 그것도 뭐 한 번 갔을 때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그리고 일주일에 2번. 그래서 요양보호사랑 비교했을 때는 아주 업무가 수월하다. 엄청 수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2022년 사업량 기준 1인당 평균 16명이라고 있죠. 근데 14명인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14명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수행 기간이 그 지역에 좀 많이 있다. 그러면 생활지원사가 담당할 인력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서 일을 하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운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12명 이렇게 하는 분도 내가 봤어요. 아무튼 평균은 16명이다. 그래서 이제 항상 방문 계획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화로 안부를 물어서 필요한 물품이나 어떤 뭐 이제 이 어르신이 어디를 가야 된다, 뭐 동사무소 가야 된다, 우체국 가야 된다, 뭐 그런 경우에 가서 좀 이동을 도와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어떤 곳에서 이런 그 생활지원사를 뽑느냐, 여러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인터넷에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 여기 이제 들어가서 보면은 수행기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수행기간 현황. 각 지역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뭐 그 구마다 하나씩 있다. 그런 것도 아니고 딱히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지역마다 워낙 달라요. 아무튼 서울은 제일 많겠죠. 서울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경기도 많고 그 다음이 부산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전도 제가 지금 이제 대전을 검색했습니다만 이게 전부는 아니고 대전은 약 20개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전국적으로 몇 군데냐 약 670곳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찾기가 좀 어렵다. 그러면은 그냥 워크넷에 들어가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지금 생활지원사를 뽑는 곳이 쫙 다 나옵니다. 워크넷에 들어가면 이렇게 이제 다 119만 원 다 똑같죠. 사실상 뭐 최저임금 수준이긴 합니다만은 뭐 그래도 장점이 있죠. 워크넷에 들어가서 자기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생활지원사를 뽑는지를 한번 좀 검색을 해보시면 됩니다. 근무 조건은 똑같아요. 어느 동네에 가나 근무 조건은 다 똑같습니다. 아침 9시부터 오후 이제 2시 30분 뭐 또는 뭐 3시까지 할 수도 있고 중간에 이제 쉬는 시간이 있고요. 주 5일 사회보험 혜택이 주어지고 그리고 이제 서류가 있고 면접이 있어요. 이력서 당연히 써야 되고요. 그리고 면접을 봅니다. 저도 이제 면접관으로서 생활지원사를 면접을 봤는데 좀 뭐랄까 초창기에는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30명을 뽑는데 글쎄요, 제가 이제 기억하기로는 거의 경쟁률이 그 당시에는 5대1 정도 됐어요.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 3일 동안, 3, 4일 내내 생활지원사 면접만 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렇게 한꺼번에 뽑는 게 아니고 공석이 생길 때 추가적으로 뽑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생활지원사를 여러분들이 지원한다. 그랬을 때는 이제 우대상이 있어요. 우대상. 이것도 생활지원사를 뽑는 기관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예, 정해진 게 없어요. 다만 일반적으로는 자격증이 많은 게 좋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으면 좋고, 아니면 요양보호사. 지금 영상 보고 계신 대부분의 시청자들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을 겁니다. 그게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중점 돌봄군, 이분들은 또 가사 서비스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노인과 관련된 자격증, 아마도 이제 민간 자격증일 겁니다. 무슨 뭐 노인 상담사 자격증이라든가 뭐 노인 복지사 뭐 기타 등등 다 민간 자격증이거든요.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좋다. 있는 게 좋다. 또 하나가 생활지원사 자격증이 자꾸 이제 인터넷상에서 떠돌고 있어요. 이건 뭔가? 그러니까 저도 이제 몰랐는데 살펴보니까 이렇게 생활지원사 자격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육기관들이 있고 돈을 받고 교육을 시켜주고 자격증도 발급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봤더니 그냥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정부에서는 생활지원사 자격증이라는 거 없습니다. 없어요. 아마도 이제 생활지원사가 좀 인기를 끌다 보니까 이것저것 교육기관에서 뭐 이걸 빌미로 이제 교육과정을 개설하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제 생활지원사를 뽑는 기관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자격증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좋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생활지원사 자격증을 딱 들이민다. 그러면 이게 부정적일까요? 제 생각에는 부정적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플러스가 됐으면 됐지 부정적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이걸 하게 되면 이제 또 돈을 들여야 되고 뭐 기타 등등 또 뭐 기간도 길어지고 그래서 생활지원사 자격증은 필수가 아니다. 그냥 이것은 본인들이 선택하기 나름이다. 오히려 이게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차차 소유자. 그러니까 단순히 면허증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 자기 차를 가지고 생활지원사 업무를 볼 수 있는 분을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대도시 같은 경우는 지하철 타고도 이동이 가능하겠지만 중소도시 그리고 이제 시군구 다니러 가면 차가 없으면 힘들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이제 시골 쪽 농어촌 뭡니까 도농 복합지역 도시와 농촌이 이렇게 복합되어 있는 그런 지역 그런 데는 자기 차가 없으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차 소유자를 선호합니다. 그러면 이 기름값은 대주냐? 안타깝게도 기름값을 대주는 곳이 있고 안 주는 곳도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 지자체가 나름대로 이제 배려해서 교통비를 주는 곳이 많아요. 많은데 과연 그 교통비가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만큼을 주느냐? 그것은 또 다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생활지원사에 대해 좀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 생활지원사에 관심이 있으셨으면 지금이 적기입니다. 지금 지원을 하셔야 돼요. 11월 달에 지나가면 거의 기회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심을 가지고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뭐 워크넷이 아니더라도 뭐 다른 루트가 많이 있을 겁니다. 뭐 신문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보다는 워크넷에 들으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